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제 책의 많은 독자와 동료 작가들 몇 분은 내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위신상실을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비유로 가장 적절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불난집에서 섹스피어의 필적과 늙은 술고래 중 하나만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나는 미친 것처럼 예술에 종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의 표준은 복음서의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유희를 즐기는 인간 전부를 사랑하며 그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운명과 인간 존재를 의식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산다는 것은 제게는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의 가슴을 찌르는 말들이 가끔 발견됐으면 하는 작은 희망 속에서 이 글을 쓰는 바입니다. 루이제 린저.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독일 소설가 루이제 린저가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일침 같은 글을 좀 읽겠습니다. 루이제 린저의 대표작은 생의 한가운데이죠. 번역의 다름에 따라서 삶의 한가운데라고도 합니다. 주인공 니나를 쫓아서 강인한 한 여인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저자는 결국에는 남성 여성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의 생애의 의지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범호사에서 출판된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 곽복록님이 옮기신 글을 읽겠습니다. 이 글들은 루이제 린저가 여성 잡지 당신을 위하여에 실었던 글들을 책으로 펴냈는데요. 그 중에서 추려서 엮었다고 합니다. 단락단락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부닥들이게 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독 들어보시죠.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불안. 우리는 불안의 형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안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야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혹시 놀람, 공포, 불안, 이 세 개념을 혼동하는 건 아닌지요? 놀란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갑자기 생긴 참사에 대한 반응도 됩니다. 예컨대 벼락이 치거나 낯선 사람이 손에 무기를 들고 방에 서 있음을 순식간에 발견했다든지 하면 우선 놀라게 됩니다. 공포는 약간 다르죠. 어떤 두려움을 예측했을 때 그 사건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가령 울창한 원시림에 가게 되면 맹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할 입장일 때, 또 실제로 맹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서움과 경악에 떨게 됩니다. 불안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 미류나무 둥지를 보고
사람이 웅크리고 앉은 것이라 여길 때 느껴지는 감정, 또는 무엇이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이유에서 한 사람을 두렵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공포는 우리들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남의 경험에 의해 이미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에 반해 불안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느끼는 것이고 그것이 불안의 본질입니다. 첫 해산을 하기 전에 부인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해산이라는 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인에게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 부인의 초산이 난산이었을 경우 둘째 해산에 역시 무서움을 갖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한다고 또 죽음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고도 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합할까요? 둘 다 옳다고 봅니다. 가령 내게 권총이 내밀어졌을 때 죽음을 무서워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과 같이 나도 한 번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불안해집니다. 죽음이란 우리에게 절대적인 미지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도 불안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어떤 이탈리아 여기자가 KF 케네디에서 몇몇 우주 비행사와 기자회견을 가진 일이 있습니다. 이때 그 여기자는 각자에게 우주공간 비행을 출발하기 전에 불안을 느끼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비행사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불안을 느끼느냐고요? 무엇에 대해서요? 불안은 모르는 것에 대해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나의 로켓의 모든 나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대책을 알고 있으며 나의 능력과 내 자신의 반동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실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무엇에 불안을 느낀단 말입니까? 이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알게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불안이라도 제거할 수 있다고요. 또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의사는 이런 처방으로 수술 전에 환자의 불신감을 없애곤 하지요. 즉, 이들은 수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런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둡니다. 내가 보기에 이 방법은 원시적이며 마술적인 술책이지만 현대의 지성적인 객관화의 변체와 같습니다.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어떤 맹수를 두려워할 때 그 동물의 모습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물원 암석에 새기거나 돌로 그런 모습을 만들었지요. 볼 수 없는 악마의 모습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마치 어떤 실제적인 대상과 같이 악마와 사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알지 못하는 존재를, 즉 하느님이라든지 천사나 악마들의 모습을 만들죠. 이렇듯 우리는 낯선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밤을 두려워하는 한 아이를 알고 있지요. 특히 어둠을 두려워하는 그 아이를 위해 나는 어둠의 표현을 검은 개로 그렸습니다. 그 아이가 잘 알고 무서워하지 않는 개와 같은 모습으로
그 개를 종이가 꽉 차도록 크게 그렸고 그래서 알 수 없는 밤의 어둠이 잘 아는 개로 둔갑한 것이지요. 관념은 제거되고 구축되었으니 불안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계속적인 원인 불명의 불안을 느끼신다면 정신요법 시술자에게 분석을 받아 해방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단, 불안을 야기시키는 미지의 대상을 가르쳐주는 역할밖에 못하지만 시술자는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회상을 살펴보고 악몽을 해몽하며 하위 의식에서 떠오르는 모든 것을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불안의 징후가 시작되는 요인을 파악해 줍니다. 나의 한 친척은 삶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불안을 체계적으로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그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상사를 소상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그는 각 상황에 있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습을 당했을 경우, 비방을 받았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을 경우 등등 이렇게 그는 위급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단 자동적으로 대처할 마음의 자세와 행동을 수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실상 위기에서도 태연자약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얻게 이르렀지요. 그는 온갖 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과 같이 느꼈고 어떠한 불행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는 사람과 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의 마음이 침착되고 안일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단지 미리 연습했던 강구책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떤 위협이라도 즉시 알아차리려고 힘썼을 뿐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어두운 지하실로 보내면 그 아이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이 아이가 이용하는 방법이 그와 비슷하지요. 이때 어린아이는 알지 못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는 일종의 신뢰입니다.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무엇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류가 다시 원죄의 타락을 경험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즉, 생명의 원천인 정신, 하느님, 은총, 사랑, 하느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외면하면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인간이란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는 존재지요. 그렇다면 우린 이 위협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어두운 지하실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택합니다. 어둠을 개의치 않고 용감하게 어둠 속을 걷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이가 구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확보하려는 그런 완전한 피난처란 없겠지요.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가장 강력한 의지로 대하게 될 때 비로소 안전한 도피처를 얻습니다. 신뢰와 의지는 평소에 없던 힘, 즉 모든 위험 중에서 도피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고독에서 벗어나는 길. 인생이란 고독한 것이라고 이미 나는 말한 바 있습니다. 고독이란 어쨌거나 떼어놓을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고독을 물리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한 부분이므로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설사 어떤 정점에 이르러 삶의 절정을 향유할 때는 극복된 듯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반드시 절망적이고 구제할 수 없는 고독의 늪지에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는 신비로운 모순에 쌓여 있어서 고립된 존재인 동시에 포용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독을 긍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고독의 그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의 논거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자신을 내던지고 희생할 각오만 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타인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니까요. 고독은 대체로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 절실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가정이나 직장에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별로 없지요. 아이들이 모두 자라고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 자신은 이제 인생에서 퇴각했구나 하고 자칫 공허감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늙은 것은 아니고 아직은 힘이 남아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그 여력을 어디다 소모해야 할까요? 최근 나는 어떤 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자신을 어떤 위대한 과업을 위해 내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헌신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그 어떤 위대한 과업을 위해 자유롭게 되고자 모친을 양로원에 보냈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매는 매우 어려운 살림살이에 5 자녀들까지 두어 빈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았지요. 이 부인은 여교사였습니다. 이러한 부인에게는 보다 중요한 과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염려되는 것은 이 부인이 좀 더 보람있어 보이는 길, 눈에 드러나는 성공만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각오가 자기 가정 내에서 치러야 할 과업을 회피하고자 하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기심의 사치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피하기 위해 어떤 구심점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을 수행했는지부터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기 주위에 어떤 봉사도 베풀어 줄 것이 없다고 확실히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몇 가지 방책을 내세워 보겠습니다.
양교회 자선사업단체는 무료 봉사를 얼마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어떤 가정의 일을 돌봐줄 수도 있고, 혹은 임시로 갑자기 병이 발생한 환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신병원과 같은 곳에 방치된 환자나 정신박약자나 정신착란증 환자들을 위해 후견인 역을 맡을 수도 있지요. 그것이 어렵다면, 예컨대 사람이 부족해서 타인과 접촉이 두절되어 병에 걸린 환자를 돌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또는 어떤 지방단체를 통해 파경에 이른 가정의 어린이나 사생아나 유기된 미아를 찾아서 규칙적으로 방문해 주거나 초대하거나 소풍에 데려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린이를 돌볼 경우는 반드시 자신이 어머니 대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상처를 입은 어린이를 또다시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불행이라는 것도 사전에 생각해야겠지요. 양자를 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로 가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많으나 입양을 허락하는 양부모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밖에도 상습적인 음주가나 복역 중인 죄수들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은 약간 힘이 들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사랑과 훈훈한 정에 굶주려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상습적인 음주가나 복역 중인 죄수들을 돌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은 약간 힘이 들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사랑과 훈훈한 정에 굶주려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주선도 이런 분야에 속하는 일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인들 자신이 솔선해서 노인 운동을 벌이고 있지요. 이제 이 운동은 독일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 클럽에서는 이야기 상대자를 만날 수 있고 강연이나 체조에 한몫 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재봉실도 있고 독서실도 있으며 법률 상담실도 있습니다. 노인클럽의 이 창안은 노동자 복지회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중년층을 위한 작업장 운동이 생겨났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어떤 공장들은 일 없는 중년층 인사들에게 방을 제공하고 그 방에서 매일 4시간씩 일정한 임금을 주고 학교 수업에서 쓰이는 모형 같은 유용한 물품들을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국내 전교회, 자선사업단체, 청소년보호회, 불우아동보호회, 전 대륙의 산재에 있는 SOS 등 어디서나 보조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떤 특별 강습소에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예컨대 가사 강습소 같은 곳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순전히 남을 도와주러 뛰어들었다가 보람있는 직업을 얻는 경우도 있지요. 스위스에서는 적재적소격인 자리를 주선해주는 센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싫어하는 외로운 사람들도
적당한 일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천문대에 봉사할 수 있으니 여기서 이들은 하늘을 관찰하고 결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독일 노동조합은 노동관청들과 협조해서 재교육 강좌를 신설했지요. 예컨대 어떤 미용사가 미용업에 실증이 났거나 혹은 너무 오래 서서 일을 함으로써 다리에 병이 생긴 경우에 이 재교육 강좌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른 적당한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는 너무 쇠약한 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병자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불치의 환자들이 각각 10명씩 그룹을 지어 자기들을 자극하는 문제들을 회란 편지로 표명하게 됩니다. 여태껏 뼈저린 고독감에 휩싸여 있던 이 환자들은 이렇게 해서 다시 뜻있는 삶으로 이끌리는 것이지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면 자기의 삶을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독할 필요는 없다고 단정합니다. 자신을 탈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사랑의 봉사는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고독에서 헤어나게 해줍니다. 이런 사랑을 부정하려는 자는 시인 후고 본 호프만스탈이 말한 다음 구절에 속합니다. 회피하지 말라. 네가 해야 할 유일한 사업을. 너는 바로 네 자신의 삶을 몸소리치게 되리니 너의 삶이란 이제 혼돈이 너의 힘을 빨리도 흩뜨려 버렸노라. 한 바로 그것이노라.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참 현실적인 조언들입니다. 사실 불안할 때 보면은 막연히 이 불안이 큰 덩어리로 엄습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침착하게 잘라서 들여다보려고 생각하면 좀 나을 것 같기는 하네요. 내가 왜 불안하지? 어떤 일에서 이런 느낌이 시작됐지? 이렇게 좀 잘게 잘라서 분석 아닌 분석. 네. 수술 전에 상세한 의사의 설명이 도움이 되듯이 그런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돈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책을 읽다가 보면 오타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냥 제가 적어놓고 가기만 했는데 이번 책부터는 좀 기록을 남겨보려고요. 출판사에서 들으시면 이거 수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70페이지에 중간쯤에 성을 달라고 했고 에서 성이 2번 쓰여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오타고요. 또 153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은 문맥상으로 두어를 주어라고 인쇄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자매들까지 두어가 맞는데 5자매들까지 주어 이렇게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책 들고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